남편이 세상을 떠난 첫날 밤, 내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는 나를 안지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넨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손이 내 손과 한 뼘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따뜻했지만 낯설고 오싹할 만큼 차가웠다. 나는 자는 척 누워 있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슬프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리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가 배신당한 것 같다는 감정만 또렷이 남아 있었다. 이상하지? 죽은 사람에게 배신당할 게 뭐가 있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남편이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 이 곁에 온기는 내가 알던 그것과 전혀 다른 냉기가 되었다. 내 남편 성진 씨는 뇌졸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날 그의 아들과 큰 언쟁을 벌인 직후였다.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한다. 하지만 모든 게 언제부터 어긋났는지는 나만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50을 넘긴 나이에 만났다. 나는 7년째 이혼 상태였고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였다. 아침 운동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 둘 다 홍차를 좋아했고 시끄러운 걸 싫어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 나이엔 같이 밥 먹어줄 사람만 있어도 돼. 사랑은 없어도 돼.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줄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 생각했다. 잔잔했지만 따뜻한 진짜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남편의 아내들, 지호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깨져갔다. 지호는 나를 한 번도씩 엄마라 부른 적이 없다. 늘 이름으로 불렀고 말투는 차갑고 무심했댔다. 처음으로 내가 밥상을 차렸을 때 그는 말없이 먹고 자리를 떠났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부터 나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절대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지만 내가 치우는 건 당연하게 여겼다. 남편 생일에 케이크와 꽃은 챙겼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정성을 다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라 믿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호가 갑자기 말했다. 이 집 팔 생각 있어요. 이 집은 남편 명의로 된 결혼 전부터 그가 살던 집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물었다. 그 얘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그저 한마디만 해더랬다. 피곤하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사는 집인데 내 목소리는 없었다. 나는 단지 옆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 그의 마음은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 저녁밥과 잘 자요라는 인사만 공유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지호가 와서 말했다. 아버지가 요즘 안 좋아 보여서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려고요. 나는 밥상을 차리던 중이었고 남편은 일어나려다 휘청겼다. 나는 달려가 잡으려 했지만 지호가 먼저 그를 붙잡았다. 그 순간 나는 뒤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지호는 아버지라 부르며 다급했고 남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건 분명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됐다.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부고에 내 이름은 없었다. 남편의 어머니는 나를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지호는 관 옆을 지키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지호는 집에 남았다. 술도 눈물도 말도 없었다. 그저 불을 끄고 내 옆에 누웠다. 한밤중 나는 눈을 떴다. 그는 아직 깨어 있었다. 그 눈빛은 의붓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아니었다.
오히려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고 위험한 눈빛이었다. 나는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다. 그리고 6해를 함께 보낸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남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그날 새벽 슬리퍼도 신지 않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현관 바닥이 발끝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들지 않았다. 6년을 함께한 그 집,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 남편과 함께 TV를 보던 거실. 그 모든 곳이 순식간에 낯선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지호의 눈빛. 그건 단순한 미움이나 반감이 아니었다. 그건 분명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다.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집이 멀지 않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의 신발이 있었다. 여성용, 낯선 브랜드.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신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그건 지호의 여자친구가 썼던 향수였다. 나는 그 아이가 예전에 잠깐 들렀을 때 맡았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지호가 부엌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은 그인 양.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호 씨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라고... 어머니? 그 단어가 이렇게 싸늘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지호가 말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변호사와 상의 좀 해야 해서요. 며칠 안으로 집도 정리해야 하고요. 어차피 여기 계속 계시긴 어렵잖아요. 그는 배려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지만 그의 눈빛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의 자리는 없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나는 몇 번이나 그 아이의 무례함을 삼켰는데 그 아이의 생일도 챙기고 김치도 담가주고 아플 땐 죽도 끓였는데 결국 돌아온 건 쫓겨나는 통보였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을 챙기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도장을 찍은 혼인신고서 사본.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오래된 날짜와 정희원이라는 이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모르는 이름. 남편이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과거. 나는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제3자였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희원.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던 내가 바보였을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이미 모든 게 무너진 지금 과거라도 붙잡아야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청으로 향했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날짜와 이름을 근거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했다고 했다. 직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이게 본인 요청이 아니시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고인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이건 유산 정리를 위한 절차예요. 거짓말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몇 번의 절차 끝에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떨어졌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정희원, 법적 배우자. 사망일자 1994년. 자녀, 지호. 나는 서류를 든 손을 떨어뜨릴 뻔했다. 1994년? 그럼 내가 남편을 만났던 시기보다 앞이다. 지호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말한다고 했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숨긴 것이 너무 많았다. 집에 도착하니 지호와 그 여자는 소파에 기대어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마치 남의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하숙인 같았다. 지호야, 내가 조용히 부르자 그가 나를 바라봤다. 너희 어머니 이름 정희원이지? 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 나는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고등학교 때요. 서류 하나 잘못 올라온 걸 보고 알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물었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나를 원망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을 잃은 여자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버지를 빼앗은 여자로 살아왔다. 지호는 덧붙였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도 남은 재산도 이제 진짜 가족만 지키고 싶었어요. 정리. 그 단어가 어찌나 날카롭게 박히던지 숨이 막혔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밑 상자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냈다. 늘 읽지 못했던, 열지 못했던 그 편지. 미안하다. 모든 걸 숨기고 살아온 내 인생에 너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을지 생각할수록 두렵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찢긴 채였다. 마치 그가 끝내 다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숨긴 듯이. 며칠째 집안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지호와 나는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 여자는 부엌을 장악했고 나는 점점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자주 가던 작은 작업실이 떠올랐다. 가끔 혼자 있고 싶다며 다녀오곤 했던 그곳. 나는 주소를 떠올려 택시를 타고 향했다. 작업실은 오래된 골목 끝에 있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2층 건물.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 이름으로 등록된 보조 열쇠가 아직도 가방 안에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낀 책들과 낡은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뿐. 그 사진 속에는 나도 내 아들도 없었다. 대신 젊은 시절의 남편과 어떤 여자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어린 지호. 나는 그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여긴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추억을, 기억을 나 몰래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녹음기가 하나 나왔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낡고 쓸쓸하고 후회의 찬 목소리. 희원아, 너를 그렇게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았다. 지호가 자랄 동안 나 자신이 너무도 미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 했지. 그 사람이 착하고 조용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다. 이건 너에게도 지금의 아내에게도 죄가 되는 일이라는 걸 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죄책감 위에 세워진 평화를 사랑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렸다. 지호였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이 공간을 안다는 건 아버지가 그만큼 당신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내 엄마를 지워버렸으니까.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넌 그 여자의 아들이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조용한 빗줄기. 마치 남편의 눈물이 내리는 듯한. 며칠이 흘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그 여자의 발소리에 맞춰 조용히 방으로 숨어들기를 반복했다. 지호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보이면 고개를 돌렸고 그도 마치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눈빛이었다. 남편의 유품들은 내가 아닌 그 여자의 손에 의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다. 그 중엔 내가 처음 선물했던 셔츠도 있었고 함께 찍었던 사진도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이 죽은 이후 나는 그의 부재보다 그가 남긴 진짜 삶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유정, 지호의 생모 그 여자였다. 송을시로 정갈하게 적힌 편지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은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당신을 사랑한 것도 저를 잊지 못한 것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보낸 두 사람, 둘 다 내 아내였다.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여자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제야 당신이 조금 이해돼요.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살았던 시간들을 당신이 무엇으로 살아냈는지 너무 늦게 알았으니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호였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사람의 일기장을 봤어요. 그는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노트에는 남편의 날카로운 글씨로 매일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녀가 내게 웃어줬다. 나는 구원받는 기분이다. 지호를 볼 때마다 내가 두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렸단 걸 깨닫는다. 죽기 전에 그녀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을 나는 노트를 꼭 쥐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다. 그 모든 걸 이제야 받아들이는 순간 집 안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 받자마자 들려온 건 경찰의 목소리였다. 혹시 지호 씨의 보호자 맞으십니까? 지호 씨가 오늘 병원에서 실종됐습니다. 정신과 입원 환자입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호가 그제서야 기억났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지호를 지켜줘. 나는 뛰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비 내리는 거리를 정신없이 달렸다. 병원, 파출소, 그의 친구들 집, 지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속은 무거웠다. 아무리 그를 원망해도 그 아이는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하루가 지났다. 그 다음 날도. 그러다 집 앞 우체통에 또 하나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 지호 손이 떨렸다. 편지를 뜯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매일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그 안엔 당신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늘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두 엄마를 가졌지만 누구에게도 진짜 아들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떠나보려 해요. 나 없이 사는 세상에 어머니가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랄게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편지를 쥔 채 나는 무너졌다. 소리 내울 수도 없었다. 목이 막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아이가 왜... 그 순간 남편의 책상 서랍이 떠올랐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서랍을 열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유품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지호의 입양 서류. 날짜는 1997년 6월 7일. 그날은 내가 아이를 유산한 바로 그 해였다. 그리고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졌던 바로 그 주였다. 서류 밑에는 한 장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아. 유정이 원한 건 단 한 번이라도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듣는 거였으니까. 대신 내가 평생 책임질게. 그녀를 위한 것도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지호가 친아들이 아니란 걸. 그럼에도 나를 속이고
그 아이를 품에 안겼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 없음, 지호군이 마지막으로 간 곳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 낯선 주소.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채 올라탔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진실로 끌려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나는 핸들 위에 꽉 쥔 두 손에 점점 더 힘을 주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 창고처럼 생긴 그곳 앞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곳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정 씨,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 기억 속 아주 깊은 어딘가에서 끌어올려야 했던 이름. 돈? 내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세상이 둘만의 것 같던 그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이별을 남긴 그 사람. 그가 왜? 지호와 무슨 상관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호, 어디 있어요? 그는 잠시 날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호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게 진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내 앞에 노트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메모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지호의 어릴 적 사진,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 그리고 한 장의 출생증명서. 아버지, 김도훈 어머니, 김유정,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유정아, 지호는 우리의 아이였어.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난 유산했어. 의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어. 너 몰래 내 어머니가 출산 직후날 찾아왔어. 뭐라고요? 넌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네 어머니는 아이를 내게 넘겼어. 너에겐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모른 채 키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었다고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널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다가 잃었을 때. 그때 남편이 사라졌던 이유가 그는 나를 찾아왔어. 그 아이가 너와 도훈 사이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호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였다.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지호가 입원한 병실 앞에 섰다. 문을 열기까지 나는 수없이 망설였다. 내 아이. 내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외면했던 존재. 지호야. 희미하게 눈을 뜬 지호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주저앉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지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조용히 되돌려주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유정.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원망으로 얼룩진 목소리. 당신이 여기 왜 와? 남편, 준호였다. 그는 나를 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지호 상태 듣고 왔어. 지호가 우리 아이였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부터. 도훈 씨가 찾아와서 말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을 줬어? 너한테서 뺏고 싶었어. 사랑도, 아이도, 삶도, 모든 걸. 그의 말에 나는 말을 잃었다. 처음엔 복수였어. 너한테 받은 상처 다 돌려주고 싶었지. 하지만 나중엔
나도 지호를 사랑하게 됐어.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뒤틀린 방식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역시 지호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물음에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셋이 함께 살아. 나는 떠날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죗값을 치렀어. 지호도 널 원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서 손 뗄게. 준호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호의 손을 다시 꼭 쥐었다. 지호야, 앞으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지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며칠 뒤 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유정 씨 맞으시죠? 지호군과 관련해 유전자 변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호군에게서 특이한 유전적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모 쪽에서 유전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나는 다시 예기치 못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무게였다. 유전자 이상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지호 곁에서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내 안에 무거운 슬픔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유정 씨 맞으십니까? 제가 도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존재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지호의 친부 도훈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호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왜 이제야 연락했나요? 과거에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일어섰다.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지호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유정 씨, 지호 군이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전 질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지호가 혼자 견뎌야 하는 고통이 또 다른 층위를 더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울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지호가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내 안에 감춰두었던 차가운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 분노는 조용하고도 치명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동안 묵묵히 견뎌왔던 배신과 외로움이 이제는 복수의 불씨로 변했다. 나는 지호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다. 아이들이 왜 지호를 괴롭히는지 알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유정 씨, 요즘은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적어도 보호는 해야 하지 않나요? 내 아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그들이 아니라 무관심과 무책임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SNS에 지호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올렸다. 이름은 가렸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힘내세요.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나무산 자마차산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 후로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사별과 배신을 넘어 나와 지호가 함께 행복할 그날까지